자, 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이 발발했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이 시대의 역사학자이자 작가이자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 한일 무역 전쟁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 기자님. 돈의 역사. 여전히 지금 여름 덥잖아요. 네. 베스트셀러 인기도 뜨거운가요? 이제 조금 열기는 내려왔는데 그래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인지 꾸준히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상황이 또 박사님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 무역 전쟁. 이것도 어차피 돈과 관련된 얘기고. 예, 여기 또 어떤 경제 전쟁의 어떤 흐름을 한번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쉽게 간단하게 저희가 일본하고 이렇게 무역 전쟁하면 이겨요? 지금은 힘들고요. 네. 지금은 힘듭니다. 그러나 3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결국 역사의 승자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이 별거 아닙니다. 네. 첫 번째, 지난 10년간, 20년간 두 나라 기업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즉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살펴보시면 1986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플라자 합의 직후였던 1986년 세계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의 점유율이 얼마를 갔냐면 9%를 갑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우와. 세계 시장에서? 네, 세계 시장 점유율 9%를 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얼마냐? 3.5% 정도. 어허. 그러니까 무려 30년 정도가 지나긴 했습니다만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그러네요.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1986년 3조 호황을 겪으면서 막 도약하고 있던 그 시기 우리나라 세계 시장 수출 시장 점유율은 1.5%였습니다. 네. 근데 2013, 14년에 우리가 3%를 돌파했습니다. 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물론 이제 나라마다 통계는 좀 다릅니다만 0.5% 안쪽에 붙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결국 지난 30년간 한국은 그래도 많은 고난 속에서 투자도 하고 노력했다면 일본은 1989년에 버블 붕괴, 또 2000년 IT 버블 붕괴, 이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 그리고 자국 내의 문제들 속에서 제때 구조조정 못하고서 기업들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제대로 어떻게 노력을 한 것은 2012년 말 2013년 초 아베노믹스 이후 이제 6년 정도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의 아픔은 있었지만 적어도 쉬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지난 10년, 20년 동안 두 나라 기업들이 어떤 일을 했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일본에 의지하던 수많은 소재, 수많은 기업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3년 뒤, 5년 뒤를 놓고 보면 우리가 역전할 가능성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한번 해보죠. 디스플레이. 얼마 전까지 샤프가 만드는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였잖아요. 네. 전 세계 이런 디스플레이 제품 쪽에서는 소니나 파나소닉이 샤프가 세계 최고였다면 지금은 어떤가? 완전 역전됐다. 그렇죠. 더 심한 산업이 하나 더 있죠. 스마트폰. 우리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일본산 핸드폰이라든가 일본산 스마트폰이 한때는 세계에서 상당히 인기를 소니 익스페리아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히다치도 있었고 파나소닉도 있었는데 지금 신제품 나오는 거 우리 아나요? 뭐 전혀 모르죠. 예. 나오긴 하더라고. 예. 그리고 또 낸드 플래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 중반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바 점유율 좀 20%가 깨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지분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분을 매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세계 주력 수출 산업들 중에서 적어도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계속 뒤처지는 분야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관광 소재라든가 몇 개 부분에서 지고 있지만 그거는 뭐 저희가 처음부터 잘했던 분야도 아니고 쫓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건 그 뭐냐? 지난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무척 애를 썼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남아있다. 바로 등에 칼을 맞았다라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등에 칼을 맞았다. 네, 이게 가장 아픈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지금 당장은 어려움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미국 달러 패권 하에 한국, 일본, 대만 이 세 나라는 어떻게 보면 네. 서로는 사이가 나쁘지만 그죠?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그렇죠, 다 그렇죠. 결절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서로 사이는 나쁘지만 또 기업들 간에는 경쟁하지만 사실상 경제 동맹국처럼 행동했습니다. 일본산 소재를 사서 한국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이거를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필리핀,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조립하고 이걸 그렇죠. 또 값싼 생필품들, 최종 제품들을 일본이 대거 수입하는. 그러니까 한국은 대일본 적자, 그러나 중국은 대한국 적자, 다시 일본은 대중국 적자. 서로가 그냥 꼬리를 말듯이 또 대만하고도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산업 분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너 잘하는 거 뭐니? 그러면 일본은 우리는 몇백 년 동안의 중소기업 기질, 장인 기질이 있어서 정말 초정밀 부품들, 교세라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런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특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초정밀 부품들 깎아내는 거 마진은 좀 적지만 안정적인 수급을 해주면 우리가 대량 구매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건을 사주고 또 우리가 조립하거나 만든 핵심 부품들을 가지고서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최종 제품 조립을 해서 가격 단가를 낮춰 세계 시장을 제패해 나가는 협력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저쪽의 경제적 이해 관계에서 이익을 준다면 상대는 나에게 물건을 제때 공급해 줄 것이고 함께 신제품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경쟁할 부분은 경쟁한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 세 가지의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부분에 대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사실상 가시화되고 난 다음 이제 수많은 투자자들, 수많은 기업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경제적 이익에 배치되더라도 정치적 갈등이 있으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나라야. 그렇죠. 그렇죠. 일본의 여러 가지 제품들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품목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기업들 고생합니다. 일단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상대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재고를 몇 년치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반도체 전체 공정, 디스플레이 전체 공정 중에서 핵심 기술이 필요한 그런 핵심 부품 소재들이 빠진다.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고는 있겠죠. 몇 달인지는 모릅니다. 그건 기업 기밀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차질 문제들을 해소시키는 데는 짧아도 3달, 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다. 따라서 올해 우리나라 경기 전망, 수요 전망에서 본다면 부정적이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을 지나고 보면 그간 우리가 놀지 않았고 더 나가서 일본이 경쟁력을 주요 산업에서 계속 잃어가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경쟁력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고객들한테 그것도 가장 중요한 고객에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깽판을 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못 믿을 상대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당장은 타격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일본에게 역풍이 될 것인데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다른 부품 수급자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거기 분명히 비용을 많이 줘야 돼요. 맞아요. 거기가 얼마나 유리한 협상 과정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비용을 많이 주니까 마진의 하락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최종 작품 가격이 얼마나 흔들리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물량 쪽에서의 차질 가능성과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지게 됐다는 건 악재다. 그러나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몇 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 진정한 악재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업 우리 주요 대기업들의 기업 경영이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펀더멘탈이 약하지 않다. 이 정도로 흔들렸다면 그 이전 20년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생 엄청 했는데. 자, 박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실을 봤으니까 우리 지코놈이잖아요. 부동산 봐야지. 나 뭐 지코놈이라는 거 이제 지금 알았어? 잠깐 약간 너무 크게 갔는데 다시 와가지고 우리가 지코놈이니까 우리 유전자를 다시 찾아와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not bad. Not bad? 좋은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몰아붙이기도 어려운 시장 흐름이 왔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정부가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부의 태도 또는 경기 부양의 의지가 나타났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정책은요
교통망의 신속한 확대와 팽창이 잇따라주지 않는다면 공급의 차질을 유발한다는 부정적 내용이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스매치. 그러니까 공급은 딱 줄여놓고 신축 주택은 안 나오는데 사람들의 소득은 높이거나 또는 경제 유동성은 높이는 금리 인하 같은 정책을 같이 펼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역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은 not bad 정도는 돼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다 이렇게 말 못하겠지만 시장 전체의 에너지가 감퇴되기보다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더 강해질 여지들도 배제 못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해서 정말 폭넓고 깊게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